네, 안녕하세요. 큐리오시스 송승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있어서 셀로거를 이용한 라이브셀 이미징이 활용될 수 있는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포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 라이브셀 이미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세포 치료제의 동향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중 NK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에서 세포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들을 알아본 다음 라이브셀 이미징을 통한 NK 세포 독성 평가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 시에는 치료제인 유전자를 직접 도입해야 하는 만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도입 효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이브셀 이미징을 통해서 이를 분석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전자 편집 방법인 크리스퍼 캐스9 도입 실험을 통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이미징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을 끝으로 실험에 사용된 장비인 셀로거 시리즈를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NK세포 독성 평가 시에 NK세포가 타겟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형광시약으로 염색하여 정량을 할 때 타겟세포의 형광물질이 잔류하는 정도에 따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NK세포에 대한 독성은 타겟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같은 세포라고 할지라도 부착 상태인지 부유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치료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포 치료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범주를 보면 합성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내에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인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중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포함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제조합 단백질이나 항체 치료제를 잇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서 결국 치료나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의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질병의 발병 기전에 있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 세포를 원료로 하는 만큼 세포 배양과 관련된 정밀 기술뿐만 아니라 세포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이지만 세포 배양 기술 및 유전자 조작, 분석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허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개발 기업이 1,400여 개사 이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세포 치료제는 이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역세포, 줄기세포, 체세포 치료제로 분류되고 다양한 질환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카티가 있고 고형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제 NK 개발도 늘고 있습니다. T세포나 NK세포를 이용한 카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오토로거스 자가 또는 동종의 도너에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암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이를 체외에서 증식시킨 후에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을 거치면 넣어준 세포가 환자의 체내에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카티의 경우 자가율의 세포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NK 치료제의 경우 동종의 세포가 가능하므로 다수의 일반인 기증자의 혈액에서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대혈, 골수, 줄기세포 등에서 분화시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도너 특이적이지 않아서 표준화된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생산성이나 시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NK세포가 인네이트 이뮤니티에 관여하는 세포인 만큼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반응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CAR-T 치료 시에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 발생할 우려도 적습니다. 또한 카티의 경우에는 혈액암에서만 효과를 나타내지만 NK 세포 치료제의 경우 고형암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가의 비용으로 기성품으로 생산이 가능한 NK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위한 세포 치료제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보면 치료를 위해 개발 생산된 세포는 치료제로서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야 하므로 생산 후에 세포의 활성도나 반응성, 효율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평가를 위해 세포의 유효성, 독성 시험 중에서 반응 역과 시험이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식약처의 세포 치료제 품질 관리 기준에서도 세포 치료제의 품질 관리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 설정 시에 제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역과 시험은 제품의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품질 관리 항목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세포의 임상적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 후에 그들의 작용 기전을 탐색하고 이를 인비보나 인비트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NK 세포 치료제의 경우 대표적인 역과 시험으로는 NK 킬링 어세이가 있으며 질병 및 조직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셀라인에서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NK 세포 활성도 측정은 세포 치료제 품질 및 성능 검사 목적 외에도 임상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나 크로미움 릴리즈 등을 통해서 이제 사이토톡시시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NK 세포가 생성하는 사이토카인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활성도를 정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만큼 NK 활성도를 측정하여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암 환자에서 예후 판단이나 진단에 보완적으로 사용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NK 활성도는 명확한 지표가 되고 질병의 진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활성 기전을 연구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NK 세포에 의한 타겟 세포의 독성을 실시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NK 활성도를 측정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K 활성도를 측정하는 NK 킬링 어세이는 NK 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타겟 세포를 사멸시키는 능력을 정량하는 실험입니다. NK 세포가 암세포와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NK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액티베이팅 리셉터를 통해서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과 그랜자인 B, 펄포린과 같은 세포 독성 과립들이 분비가 되고 이러한 물질들을 통해서 비특이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NK 킬링 어세이에서 표적세포로 널리 사용되는 KO6기 세포는 인간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암세포로부터 유래한 세포주입니다. KO562 세포의 경우에 NK 세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NK 세포에 의한 킬링 효율을 확인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K562 세포에 있는 MHC 분자에 있습니다. 정상 세포에 발현된 MHC 클래스 1 분자는 개체마다 고유한 조합을 가지게 되는데 NK 세포의 이니비토리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 NK 세포 활성을 억제하여 정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KO6와 같은 암세포에서는 MHC 클래스 1의 분자의 발현이 감소되어 쉽게 NK 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어 사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NK 킬링 어스에서 정량을 위해서 형광 인텐시티 분석을 하였는데 우선 실험이 완료된 후에 셀로거 분석 앱에서 각 웰 이미지의 시간에 따른 형광 인텐시티 값을 얻어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에서 타겟 세포의 사멸 정도를 나타내는 레드 형광 인텐시티 값을 전체 세포를 나타내는 그린 형광 인텐시티 값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여기서 NK 세포에 의한 타겟 세포의 사멸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NK 세포 없이 자발적으로 타겟 세포가 사멸하는 정도를 뺀 값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별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Y 값은 NK 세포에 의한 타겟 세포의 사멸을 반영하는 값으로 독성 평가의 정량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법을 사용해서 NK 킬링 어세이를 실시간 이미징하여 독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NK 세포 역과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타겟 셀인 KO6이 세포를 이용해 사이토톡시시티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방법은 타겟 세포인 KO6를 보통 그린 형광이 나는 칼세인 AM으로 염색하고 세포가 죽으면서 그린 형광도 함께 없어지는 것을 정량을 합니다. 셀로거는 투컬러 형광 라이브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 사멸 시 염색되는 레드 형광 시약인 이티디움 호모다이머 1을 칼세인 AM과 함께 염색을 해서 관찰했습니다. 타겟 세포의 NK 세포를 5대1, 10대1, 20대1 비율로 공배양을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한 결과 6시간 내에 레드 형광이 급격히 증가한 걸로 봐서 대부분의 KO6이 세포가 사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NK 세포에 의한 타겟 세포의 사멸이 증가하는데, 이때 레드 형광이 증가하는 정도를 전체 타겟 세포를 나타내는 그린 형광으로 나눠줌으로써 정량을 했습니다. NK 비율별로 정량한 그래프를 보시면 2배씩 늘어나는 NK 농도에 비례해서 죽은 세포를 나타내는 형광값이 2배씩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 사멸이 증가하면서 NK 세포와 죽은 세포가 이제 뭉쳐진 클럼프가 많아지는데, NK 세포 비율이 높아서 죽은 타겟 세포가 많아질수록 클럼프 크기 자체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NK 독성 평가에서는 KU6이 세포 대신 이제 MHC 분자를 기본적으로 발현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6종 오스테오살코마 세포주인 U2OS 세포를 타겟 세포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유 세포인 KU6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부착 세포인 U2OS 세포를 부유 상태로 실험을 했습니다. 골6종은 고형암으로 암세포가 부착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혈관을 통해 전이되는 경우에는 circulating tumor 셀로도 존재할 것이므로 부유 상태로 실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이미징하고 분석을 한 결과 KU6의 경우에 이제 6시간 이전에 거의 최대치로 사멸이 증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소 이제 완만하게 그 천천히 사멸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 K율기 세포와 달리 U2OS에서는 MHC 분자의 발현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NK 세포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포 사멸은 좀 이제 20대 1의 경우에 천천히 일어나는 반면에 칼세인 AM 다이는 그보다 빨리 디케이가 돼서 6시간째 정도에 약해져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K율기 경우에 6시간째까지 그린 형광이 이제 높게 관찰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런 그린 형광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그 NK와 타겟 세포 비율이 10대 1인 경우에 이제 사멸률이 갑자기 훨씬 증가하는 것처럼 분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는 실제 사멸이 증가한 것이라기보다 칼세이니엠 시약이 세포 밖으로 빨리 빠져서 그린 형광이 약해져서 이제 나누어 주는 값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타겟 세포가 사멸하여 레드 형광이 최대로 증가하기 전에 빠르게 감소한 그린 형광 때문에 값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타겟 세포가 발현하는 MHC 분자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NK 세포에 대한 타겟 세포의 사멸 정도와 시간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 때문에 KU6에 비해 U2OS와 같이 NK 세포에 대한 사멸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칼세인 AM이라는 동일한 다이라고 할지라도 세포마다 잔류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U2OS처럼 세포 사멸 전에 다이가 빨리 빠져서 형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사멸이 이렇게 쉽게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선 결과에서 타겟 세포를 염색하는 그린 다이 농도가 세포 사멸 전에 빨리 이제 약해져서 정량적인 결과를 얻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실험에서는 전체 세포를 나타내는 그린 형광이 감소하지 않도록 GFP 형광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U2OS 스테이블 셀을 타겟 세포로 사용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포 사멸을 나타내는 그 형광 값이 칼세인 AM 염색 시에 10대 1에서 갑자기 높아졌던 것과는 다르게 2배씩 늘어나는 NK 세포 농도에 비례해서 정량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린 형광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면서 생기는 레드 형광이 겹쳐서 옐로우로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플 셀의 경우에는 따로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 하고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염색 시약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텐데, 앞선 결과에서처럼 칼세인 AM 다이의 경우에 빠르게 세포 밖으로 빠져서 형광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세포 내에 장기간 리텐션 된다고 알려진 시약인 셀 트래커를 사용해서 네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NK 농도별 킬링 어세이 동영상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징 결과 6시간까지도 그린 형광이 관찰이 되고, 분석 그래프에서도 10대 1에서 값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없이 NK 농도에 비례하여 비교적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U2OS를 타겟셀로 칼세인 AM을 염색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경우죠. 다이 리텐션 농도가 떨어지면서 6시간 이내에 실제 세포 사멸이 일어나기 전에 다이가 빠져나가면서 이 10대 1에서 세포 사멸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분석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다이가 이제 빠지는 문제가 없는 스테이블 셀 라인의 경우에는 NK 세포 비율과 비례하여 현광값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 리텐션 농도가 높은 셀 트래커로 타겟셀을 염색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셀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KO루기 세포 경우에 칼세인 AM을 사용해도 세포 내 그린 형광이 세포 사멸할 때까지 유지가 돼서 괜찮았지만 U2OS 세포의 경우에는 타겟 세포를 염색하는 칼세인 AM 다이가 빨리 디케이 돼서 세포 사멸의 형광 분석이 정량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리텐션이 좀 더 좋은 셀 트래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은 NK 세포가 타겟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형광 분석해서 정량을 할 때 타겟 세포의 형광 다이의 잔류 정도가 달라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유 정도는 타겟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었고 타겟 세포를 염색한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겟 세포가 부착 상태인지 부유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NK 세포에 대한 독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 상태인 U2OS를 KO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부유 상태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부착 상태 그대로 NK 독성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 이전 상태의 세포의 경우에 어드 이전 세포에서 이제 바닥에 부착된 면은 물리적으로 NK 세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NK 세포와 결합 효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신호가 세포 내 생화학적인 신호로 바뀌면 세포의 사멸이 줄고 생존 능력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컬 어드 이전에서 인테그린이 모이면 다운스트림에서 생존을 촉진하는 신호 전달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스펜전 상태의 세포에서는 보다 넓은 유효 단면적으로 NK 세포와 결합할 것이므로 타겟 세포 사멸이 더 쉽게 일어나 NK 세포 공격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착 상태의 세포에서 NK 농도별 이제 킬링 어세이 동영상을 보시면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위 상태로 실험했을 때보다 실제로 세포 사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실제로 이제 10대 1에서 많이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멸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유효 단면적의 감소나 메카노 트랜스덕션에 의해서 사멸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부착 세포에서 이 경우에 보면 실제 이제 이미지에서 보면 그린 형광이 넓게 관찰이 돼서 혹시 분석 시에 나누어 주는 값인 그 형광 인텐서티 값이 커진 게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 시에 그린 형광 값이 크게 측정될 수 있는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6번째 실험에서는 어드 이전 상태의 GFP 스테이블 셀과 비교를 했습니다. H2B GFP 셀의 경우에 이제 셀 트래커처럼 세포질 전체에서 형광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핵 안에 히스톤 단백질에서만 그린 형광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플레이트에 충분히 어드 이전되었을 때 셀 트래커처럼 그린 형광이 넓은 면적으로 측정돼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부유세포와 다르게 죽은 타겟 부착세포로 나타내는 레드 형광이 나타나는 속도가 확연히 늦어지고 형광 강도도 낮은 것으로 봐서 부착세포에서 사멸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그래프에서도 보면 부착세포 스테이블 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10대 1에서 사멸률이 낮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 셀 트래커 결과가 분석상의 오차가 아닌 실제 부착 상태의 타겟 세포가 NK 세포에 의한 사멸에 덜 민감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타겟 세포인 GFP 스테이블 U2OS를 부착 상태와 부유 상태로 NK 킬링 어세이를 수행하였을 때 부유 상태에 비해서 부착 상태에서 세포 사멸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동일한 4시간대에
그 이미지를 보면 죽은 그 타겟 세포를 나타내는 레드 형광이 10대 1, 20대 1 둘 다 서스펜션 상태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규명하는 직접적인 실험 결과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앞서 설명한 부착세포에서 이제 NK세포가 바인딩할 유효 면적이 줄어드는 것과 세포가 부착 시 프로서바이벌 시그널을 활성화시키는 메카노 트랜스덕션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스페로이드 형태의 타겟에 미치는 NK세포의 독성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 동물 실험 없이도 신약 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이는 동물 실험을 통과한 후보 물질 대부분이 어차피 임상 시험 단계에서 실패하므로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동물 실험의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대체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세포주나 개별 환자의 세포를 이용한 세포 기반 분석법, 오가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셀루거를 사용한 실험은 이러한 세포 기반 어세이의 중요한 툴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저희도 실제 셀루거에서 스페로이드 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이토톡시시티를 확인하는 등 세포 기반 어세이에 활용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스페로이드가 형성될 때 세포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동일한 세포수라 할지라도 아래쪽에 있는 세포가 좀 더 빽빽하게 뭉쳐서 더 작은 형태의 스페로이드를 형성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미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페로이드 모델을 NK 독성 평가에 활용한 결과입니다. 동영상은 이제 GFP를 발현하는 유투오스 세포로 이루어진 스페로이드에 NK 세포를 농도별로 코컬처를 하게 되면 NK 세포와 닿는 스페로이드 경계면을 따라서 링 형태로 붉은색의 타겟 세포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NK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두꺼운 형태의 링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 결국 경계면 쪽에서 타겟 세포가 사멸해서 그 녹색 형광의 스페로이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대 1의 경우에 NK 세포가 일부 경계면에만 뭉쳐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사멸이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로이드 모델과 같은 동물 세포 대체를 위한 세포 기반 어세이에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세포 반응 변화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실시간 이미징은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치료 개발 시의 셀루거의 활용 예시를 살펴보면, 유전자 치료는 세포의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전자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전자 치료제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벡터에 탑재하여 세포 내로 전달하는 일종의 유전자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존 유전자 치료제와 달리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혹은 염기 교정 등의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유전자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직접 고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를 직접 이제 원하는 조직에 주입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고, 도입하고자 하는 세포를 체외로 빼서 주입을 한 다음 다시 체내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의 도입 효율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전체 세포 대비 유전자가 들어간 세포 수를 카운팅해서 효율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발현되는 것과 동시에 세포 성장도 함께 일어나므로 도입 효율은 계속 변화할 수 있고, 이를 측정할 때 셀루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GS, A549 이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에서 동일한 액틴 테디 토마토 유전자를 도입한 후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레드 형광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전체 세포는 좀 더 카운팅이 용이하도록 셀 트래커 그린 형광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어, 네, 개개의 세포 내의 유전자 발현 양에 관련이 있는 레드 형광의 인텐서티를 측정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수의 세포에 도입이 됐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형광 인텐서티가 아닌 형광 면적, 커버리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전체 세포인 그린 형광 면적분에 발현되는 유전자인 레드 형광 면적을 계산하여
뭐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를 나타냈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넓은 면적을 분석하고자 4개의 이미지를 스티칭하였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도입을 했지만 두 종류 세포에서 발현 양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위의 세포는 트랜스펙션 이후에 세포 성장은 더디게 일어나지만 그 액틴 TD 토마토 발현은 빠르게 일어나서 이제 24시간 정도의 최대의 도입 효율을 나타냈고, 반면에 아래의 패널 세포는 세포 성장은 유지되는 동시에 이제 그 서서히 도입된 유전자가 발현이 일어나서 40시간 정도의 최대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저 A549의 경우에 세포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기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입 효율도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발현이 세포의 증식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도입 효율이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 이미징을 통해서 도입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 유용하고 또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얻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교정, 편집하는 기법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 캐스나인입니다. 타겟 유전자를 정밀하게 잘라낸 다음에 자연적으로 DNA가 복구되도록 하는데 이때 캐스나인 뉴클레이즈에 의해서 잘려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형성이 되고 그 부위는 템플릿과 동일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도 있고 딜리션되어 없어지는 효과가 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이제 유니스트 연구실에서 셀로거를 사용해서 실제 실험하신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엠체리 형광이 발현된 세포에 크리스퍼 캐스나인을 도입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없애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유도한 결과 세포의 증식이 저해되는 결과입니다. 컨트롤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증식을 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발생한 세포는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시에 셀루거의 활용 가능성을 이제 NK 킬링 어세이와 이제 두 번째 유전자 도입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한 그 라이브 이미징 장비인 셀루거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루거 시리즈 제품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밖에 있는 모니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지 장비입니다. 원하는 세포를 몇 분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얼마 동안 찍겠다는 시간을 설정해서 타임랩스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때 여러 곳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다면 원하는 포인트를 여러 개 설정하여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께가 있는 샘플을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지축 기준으로 여러 장을 촬영할 수 있는 지스태킹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 이미지 촬영이 끝난 후 셀루거 분석 앱에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툴로는 기본적으로 세포의 크기나 개수 또는 이미지 정보를 마킹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툴들이 있고, 셀 컨플루언시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수치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사용한 것처럼 형광 인텐서티나 커버리지 값을 얻을 수 있는 형광 분석 툴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축으로 여러 장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지스태킹 프로젝션과 같은 분석 기능과 여러 지점을 촬영한 이미지를 대면적으로 합쳐주는 스티칭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장비 특징으로는 위와 같이 베슬 홀더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하여 디쉬나 플라스크, 웰플레이트, 슬라이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원 같은 경우 위쪽에 LED 광원이 있고 아래쪽에 형광 광원이 있는데 원하는 지점에서 세포 이미지 촬영실만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빛에 의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와 카메라가 고정된 나노를 제외한 모든 셀루거 제품들은 아래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베슬 스테이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이미징하므로 샘플에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미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셀로거 나노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XY 지축을 조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장비에 연결된 PoE와 태블릿 PC를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제품별로 대표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서 연구자분들의 실험 특징과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셀로거 나노의 경우 A4 용지 절반 정도의 아주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클린 벤치 내부, 개인용 책상 등 여러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셀로거 미니 플러스는 셀로거 라인업 중 가장 대표적인 장비로 기본적인 라이브셀 이미징 실험들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셀로거 프로는 미니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용자가 직접 렌즈를 교체할 수 있어서 배율을 조절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두 가지 형광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셀로거 스택의 경우 공정용 대량 세포 배양에 유용한 기기로 사진과 같이 대형 멀티 레이어 베스를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와 멀티 포지션 촬영 기능을 이용하면 실험자가 매번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대형 플레이트를 꺼내서 세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밖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므로 최적의 셀 하베스트 시점을 파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셀로거 제품들은 모두 데모가 가능합니다. 웨비나 후에 설문 링크를 통해 데모 요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